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 정치권 이슈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있을 탄핵 표결 전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매직 넘버라고 하죠. 8표인데 지금까지 공개된 찬성표는 7표입니다. 최종 투표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최소 2자릿수 찬성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아주 넉넉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10명은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7명이 공개적으로 이미 찬성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 숫자가 한 20명가량이 된다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찬성표, 공개적으로 말하진 못하지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의원도 몇 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명에서 몇 명 정도 더하면 10명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은 넘을 것이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이제 의원총회를 엽니다. 당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공개적인 당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지배하는 건요. 배신자가 먼저 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당론을 바꿀 수 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당론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이른바 배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결행에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만 남아있는 것이지 국민의힘 자체가 탄핵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당 자체가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은 안 안으려고 할 것이다. 이미 기존에 결정돼 있는 당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탄핵 결과에 따라서 가결됐을 때 또 부결됐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일단 부결되면 다시 임시국회 열어서 다시 재발의하겠죠.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수순일 것 같고요. 가결됐을 때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단 사실상 집권당이 사라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정 공백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집권을 하는, 그러니까 취임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권한대행이 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민주당이 나서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경제도 지금 여야정 비상경제 회의를 만들어서 챙기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집중을 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갈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계엄령 사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란 특검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실제로 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일 테니까 그걸 통해서 수사가 이렇게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그동안에 지금 김건희 특검도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던 각종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실을 규명하는 데 당력을 총력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언급을 해 주셔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탄핵이 되지 않을 경우 아까 뭐 이거를 반대할 가능성,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이제 부결이 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결이 되더라도 중간에 하나의 절차가 더 남아 있잖아요. 국무회의를 열어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라고 해서 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그건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 행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하는 게 불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란 특검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두 개는 아예 법률 검토하겠다고 해서 정부로 송부조차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될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탄핵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마지막 직무 행사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제가 볼 때는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거부권 행사라는 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이거든요. 그 부분은 국회에서 이미 정부로 송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것도 역시 국무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결 이후에 여당 국민의힘 상황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제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대표는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이 당이 좀 완전히 둘로 갈라진 상황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표결 이후에 여당 상황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정한 동거, 굉장히 시끄러운 동거가 계속될 것이다. 예. 당분간은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상징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유한 최고위원이 나 최고위원 그만두겠다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붙잡았어요. 만약에 한동훈 지도부를 붕괴시키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붙잡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먼저 사퇴를 하고 그리고 진종호 그다음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따라서 2명 중에 1명만 사퇴를 해주면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되거든요. 4명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5명 선출직 기준은, 5명 중에 4명이 그렇죠. 그 사퇴를 그래야 이제 지도 체제가 붕괴가 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친윤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인유한 최고위원조차도 사퇴를 하는 걸 막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지도 체제를 붕괴시킬 마음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순방치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사라지면 지금 친윤계가 모든 국민들의 비판을 다 받아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내보낸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대선 주자를 찾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분당을 하거나 친한계 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버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2개로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그럼 2017년에 벌어졌던 일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 후보가 분열이 되면 그건 해보나 마나한 대선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분열되지 않고 시끄럽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함께 가야 그래야 후임날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한동훈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안다. 그러니까 당분간 서로를 향해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당을 깨거나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다소 불편한 동거가 네. 계속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결정을 어쨌든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뭐 변호인을 구하고 또 직접 변론 요지를 쓰고 있다 이런 말까지 들립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나 뭐 탄핵안 추진 움직임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화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번 담화가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도 잘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담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정치 싸움을 정치 투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본인은 잘 알았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이 생겨났을 때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 담화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현재 이제 재판관들 지금 구성을 좀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2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그리고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전직 대법관들의 지명이 지금 3명 이렇게 6명이고 또 국회에서는 지금 야권에서 2명, 여권에서 1명 이렇게 추천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봤을 때 탄핵 기각될 가능성, 인용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원이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른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똑같이 방송이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그 헌법재판소 판단하는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네. 그때 당시 청와대에선 이거 기각될 것이다. 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원 파면이었어요. 전원 인용 결정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사적 개인의 어떤 경제 공동체가 가장 핵심이었고 그리고 공적인 체계를 대통령이 무너뜨렸다. 사인을 통해서.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론의 여지가 없고 아니면 논쟁의 소지가 없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변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계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헌법 소호의 책임을 진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재판관이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념에 관한 문제도 아닐 거고요. 재판관이 양심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지금 뭐 그 보수 진보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변수는 이제 6명 체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달 말이면은 9명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니면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재판관을 추천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가 지금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적극적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명 체제가 되면 거기에서 만약에 1명이든 2명이든 반대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뜬금없어요. 이건 만약에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진작에 먼저 윤 대통령 담아 나오기 전에 얘기가 됐었어야지 설득력이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 직무를 계속 연장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똑같이 이런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 개헌안을 던지더라도 시점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수습되고 아마 개헌 얘기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난 다음에나 나올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까지 좀 체포조 명단에 있었다. 뭐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마저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동안에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대법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은 없거든요. 계엄령 사태 이후에. 네. 근데 어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대법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이게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흔드는 또 다른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마 우려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판사라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실행됐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그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에 더해서 이제 김어준 씨의 폭로가 상당히 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은 그 계엄령 선포 당시에 우리 이른바 북파공작원이라고 하는 주 암살 임무를 띠고 있는 HID가 한 3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707뿐만 아니라 공수,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수한 부대라고 하는 그런 부대들이 전부 국회로 출동하거나 아니면 체포조로 투입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뭐 정보사, 방첩사까지 지금 다 동원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HID까지 대기시켰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사실이다 아니다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시계를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계엄 당시 국회 출입 막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 장면을 모두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가 좀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는 건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 혹은 이제 법률상에 자신이 처할 상황에 대한 의도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실패한 내란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엄령이 단순히 경고령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다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하다못해 외교 기재부 장관한테 쪽지를 줘서
계엄 사태 이후에 대처 방안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경고형 계엄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사실상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요.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나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특정 여론사를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TK 지역에서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계속 자기 지지층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헌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까지 아마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46년 이후에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리는 이번과 같은 일이죠. 전 세계에서 46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80%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 반란의 경우에는 군내 일부 세력이 정권을 전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군인이나 군 전력이 동원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내전으로 가는 경우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특정 야당이나 정치 재편을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주 소수의 병력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내란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과거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하고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의혹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사실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도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자신이 대통령에서 당선됐던 그 대선 결과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뭐 그런 성향을 갖게 되곤 하는데 집권을 하다 보면. 근데 윤 대통령은 애초부터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닐까? 피해 망상의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뭐 심리학자들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국정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석할 방법이 본인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계엄 선포를 통해서 사실 일당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인 거잖아요. 국회를 네. 무력화시킨다는 거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관위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